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바닥에 차갑게 반사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가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이곳의 무거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2023년 1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복도 끝 구석진 벤치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12살 남짓한 소녀였지만 그녀의 모습은 마치 훨씬 나이 든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해진 분홍색 패딩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때가 묻은 운동화는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이름은 김소미였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소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아버지 김철수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아버지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 기침이 조금 심하고 열이 나는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됐다. 밤새도록 계속되는 기침, 체중 감소, 그리고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 소미는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 병원에 가요. 소미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소미야. 아빠는 괜찮아.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하지만 결국 철수는 쓰러졌다. 공사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온 것이었다.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다. 폐암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의사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길어야 몇 주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소미는 이곳 병원 복도에서 사흘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집에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무실 김철수 씨 상태가 어떤가요? 글쎄요, 더 악화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가족은 있나요? 딸 하나뿐입니다. 어린아이인데 계속 복도에서 지키고 있어요. 소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더욱 꽉 쥐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미에게 준 것이었다. 소미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란다. 네가 클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라. 당시 7살이었던 소미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며칠 전부터 그 공책을 꺼내어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과 기도문, 그리고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치료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소미는 공책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다. 정성과 믿음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소미는 그 글귀를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를 낫게 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소미 같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여러 번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미안해, 소미야. 규칙이 그래. 성인 보호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제발요. 아빠한테 약을 발라드리고 싶어요. 약? 무슨 약? 소미가 비닐봉지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약초, 우린 물이 들어있었다. 소미가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 만든 것이었다. 간호사는 그것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걸로 뭘 하려고? 지금 네 아버지는 말기암 환자야. 이런 민간 요법으로는 할머니께서 이걸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정말로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안타까웠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나왔다. 주치의인 박민호 박사와 인턴 의사 둘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소미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선생님, 박 박사가 소미를 내려다보았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말기암 환자 가족들의 절박함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무슨 일이니? 아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소미의 말에 박 박사와 인턴들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곧이어 안타까움이 스쳤다. 소미야, 네 아버지는 많이 아프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치료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요. 이번에는 인턴 의사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 할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 소미는 비닐봉지에서 공책과 약초, 우린 물을 꺼내 보였다. 이걸로 아빠 가슴에 발라주고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돼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거든요. 순간 복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애가 참 순진하네. 민간요법으로 말기암을 치료한다고? 인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소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박 박사는 인턴들을 제지했지만 그 역시 소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소미야, 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의학적으로 네 아버지의 상태는 선생님들도 포기하신 거죠?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이때 인턴 중 한 명이 더 큰 소리로 웃었다. 이봐 애야, 이건 병원이야. 무당집이 아니라고. 그런 미신적인 걸로는. 미신이 아니에요. 소미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열이 심하게 났는데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건 우연이었을 거야. 아니면 저절로 나은 거고. 아니에요. 소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박 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아이를 너무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다. 소미야, 정말 미안하지만 중환자실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네가 가져온 그런 것들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도. 그럼 아빠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들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그 말에 박 박사는 할 말을 잃었다. 의사로서 그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간절함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인턴들은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웃기네. 요즘 애들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할머니의 비법이라니.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그들의 조롱은 점점 더 거세졌다. 소미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웃지 마세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의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우리 아빠를 못 고치잖아요. 그 말에 인턴들의 웃음이 멈췄다. 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의사라면 왜 우리 아빠를 못 살리는 거예요? 왜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 어린 목소리에는 의외의 힘이 있었다. 박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미야, 의학에도 한계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단다.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없나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건 박 박사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간호사 하나가 다가왔다. 중환자실 수간호사인 최영희였다. 그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생과 사의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박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해 주자 최 간호사는 소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 공책 좀 볼 수 있을까? 소미는 망설였다가 공책을 건네주었다. 최 간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읽었다. 거기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일부는 현대의학에서도 인정받는 것들이었다. 흥미롭네요. 최 간호사가 중얼거렸다. 인턴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이런 걸 믿으시는 건 아니죠? 최 간호사는 공책을 소미에게 돌려주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아이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서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있어. 그런 마음을 비웃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복도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최 간호사는 박 박사를 바라보았다. 박사님, 어차피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면 이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물론 의학적 치료는 계속하면서요.
박 박사는 고민에 빠졌다.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절망적인 간청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 간호사가 말했다. 이 아이가 가져온 것들을 먼저 검사해보고 문제 없으면 짧은 시간만 허락하는 거죠. 인턴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 규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정도 필요해. 최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박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선 네가 가져온 것들을 검사해봐야 하고 의학적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허락할게. 소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정말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약속해.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무리하지 않기로.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 인턴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들도 이 작은 소녀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다. 최 간호사가 소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그럼 준비하자. 우선 네가 가져온 것들을 검사실에 보내서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아빠를 낫게 해볼게요. 복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같은 궁금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과연 이 작은 소녀가 의학으로도 포기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날 밤 병원 전체가 이 작은 기적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검사실에서 소미가 가져온 약초 우린 물을 분석하는 동안 소미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할머니의 공책을 펼쳐보았다. 낡은 종이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와 함께 그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는 2017년 소미가 6살이었을 때의 일이었다. 외할머니 박순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맑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약손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녀의 손만 대면 어떤 아픔도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해 여름 소미는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당시 아버지 철수는 건강했고 어머니 김미숙도 아직 병에 걸리기 전이었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할머니! 소미는 뛰어가서 할머니 품에 안겼다. 우리 소미 왔구나. 많이 컸네. 순분 할머니는 소미를 꼭 안으며 웃었다. 그녀의 품에서는 특별한 향기가 났다. 여러 가지 약초들이 섞인 자연의 냄새였다. 할머니의 집은 일반적인 시골집과는 달랐다. 마당 곳곳에는 온갖 종류의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쑥, 당귀, 감초, 도라지, 더덕, 소미가 이름도 모르는 식물들이 가득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우리가 먹는 약이란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이지. 소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당을 둘러보았다. 그때 마침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업고 찾아왔다. 순분이 어머니, 우리 애가 또 열이 심하게 나네요.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찬 기운이 배에 들어갔구나. 잠깐만 기다려보렴.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여러 가지 풀을 뜯어왔다. 그리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큰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뭘 하세요? 약을 다리는 거야. 이 아이 뱃속에 찬 기운을 내보내는 약이지. 소미는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사 같았다. 어떤 풀을 얼마나 넣을지, 언제 불을 줄일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30분 후 약이 완성되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조금씩 먹여주며 등을 쓸어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나쁜 기운은 가고 좋은 기운만 남아라. 놀랍게도 30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감격하며 할머니께 절을 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것을, 별 말씀을. 이런 건 약도 아니야.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을 나눠준 것뿐이지. 그날 밤 소미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어른들은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둘만의 시간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 고쳐주세요?
할머니는 소미를 무릎에 앉히며 미소를 지었다. 소미야, 할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전해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조상들이요? 그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픈 사람들을 돌봐왔어. 너의 증조할머니도 고조할머니도 모두 그랬지.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여러 권의 공책과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첫 번째 공책을 펼쳐보니 한자와 한글이 섞여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소미는 아직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몰랐지만 그림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풀과 나무, 그리고 사람의 몸을 그린 그림들이었다. 이건 증조 할머니가 적으신 거야. 어떤 병에는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모든 게 적혀 있어. 두 번째 공책에는 좀 더 현대적인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건 고조 할머니가 쓰신 거고, 여기에는 기도하는 법과 손으로 치료하는 법이 적혀 있지. 소미는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도 여기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 배웠어. 그런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야 해. 마음으로요? 할머니는 소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소미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니?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야.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아까 그 아기를 고쳐준 것도 약초만으로 된 게 아니야. 할머니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낫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진짜 약이었던 거지. 그날부터 소미는 할머니 곁에 붙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다. 이건 쑥이야.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때 쓰는 거지. 이건 도라지. 기침이 날 때 좋아. 감초는 여러 약재와 함께 쓰면 독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 소미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들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며칠 후 소미에게도 기회가 왔다. 할머니와 함께 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소미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피가 나고 아팠다. 할머니, 아파요.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잎사귀를 따서 소미의 상처에 붙여주었다. 이건 질경이야. 상처를 낫게 해주는 풀이지. 그리고 손바닥으로 소미의 상처 부위를 감싸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아픈 날아가라. 우리 소미 낫게 하소. 하늘님이 주신 힘으로 아픈 곳이 나아라. 신기하게도 정말로 아픔이 줄어들었다. 소미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소미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진 거야. 사랑하는 마음은 아픔을 낫게 하는 힘이 있어. 그날 밤 할머니는 소미만을 위한 특별한 공책을 만들어 주었다. 이건 소미만의 공책이야.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걸 여기에 적어두렴. 소미는 아직 글씨를 잘 쓰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며 천천히 적었다. 첫 번째,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두 번째, 약초는 정성껏 다려야 해.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해. 네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해. 그 여름 한 달 동안 소미는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약초를 구별하는 법, 다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법을.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름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간 후 소미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폐렴으로 발전했다. 소미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엄마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소미야,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거라. 그리고 엄마 곁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를 해주렴. 소미는 어머니 병실에서 매일 기도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소미가 7살 때였다. 장례를 치르러 온 할머니는 소미를 꼭 안으며 울었다. 미안하다, 소미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못 지켜줘서.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미도 울면서 말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됐어요. 소미야,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건 하늘의 뜻이야.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준 건 소용없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니야, 소미야. 네가 엄마를 위해 기도한 그 마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비록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너의 사랑은 엄마에게 전해졌을 거야.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할머니는 소미가 1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임종을 앞두고 할머니는 소미를 불렀다. 소미야, 이걸 가져가렴. 할머니는 그동안 소미가 적어온 공책을 건네주었다. 그 사이 공책은 더 두꺼워져 있었다. 할머니가 계속 추가로 적어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이제 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소미야, 네 안에는 이미 모든 게 들어있어.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잊지 마렴.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 넌 언젠가 이 힘을 써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렴. 할머니는 소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기억해.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 네가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분명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지금 병원 복도에서 그 공책을 들여다보는 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이 공책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너무 슬픈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가르침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미는 공책을 펼쳐서 할머니가 쓴 글귀를 다시 읽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다. 정성과 믿음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소미야, 언젠간 네가 이 힘을 써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할머니를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소미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아빠를 구해야 해요. 바로 그때 최 간호사가 다가왔다. 소미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네가 가져온 약초, 우린 물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왔어.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소미는 벌떡 일어났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할머니의 치료법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정말요? 정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기억해. 의학적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해.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공책을 더욱 꽉 쥐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버지를 살려내야 했다. 복도 끝에서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소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선 소미의 손이 떨렸다. 멸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최 간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소미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약속해야 할 것들이 있어.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기계들을 절대 만지면 안 돼. 둘째, 큰 소리를 내거나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안 돼. 셋째, 우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즉시 멈춰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최 간호사는 소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소미야, 너무 놀라지 마. 아버지 모습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 소미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었다. 할머니의 공책을 품에 꼭 안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소미의 발걸음이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때 건장했던 아버지는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말라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여러 개의 관이 코와 입,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빠,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마저 가늘고 약했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빠, 소미예요. 들리세요? 반응이 없었다.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해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최 간호사가 옆에서 설명했다.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야. 진통제 때문에 잠을 많이 주무시거든. 그럼 제 말을 못 듣는 건가요? 아니야. 들을 수는 있어. 의식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린다고 해. 소미는 희망을 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할머니의 치료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 박사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소미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최 간호사, 이 아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박사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돌보는 걸요. 박 박사는 잠시 당황했다. 사실 그는 검사실에서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바뀌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건 그렇지만 지금은 회진 시간이라서. 소미가 급하게 말했다. 선생님,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빠한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해보고 싶어요. 인턴 의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박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환자 가족들도 이상한 요구를 할 텐데요. 인턴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맞아요. 병원이 무속 신앙을 허용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박 박사는 고민에 빠졌다. 의학적 근거도 없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소미는 그들의 망설임을 느꼈다. 다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선생님들, 제발요.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아이야, 의학적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시도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는 제가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빠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중환자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소미의 절박한 울음소리만이 기계음과 어우러져 들렸다. 최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박사님, 의학적 치료는 계속하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만약 뭔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가족의 사랑이 개입될 때는요. 인턴들이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님, 그건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에요.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과학적 근거? 최 간호사가 반문했다. 그럼 왜 같은 병에 걸린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죠? 왜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다던 환자가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의료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미는 무릎을 꿇고 박 박사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요. 저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빠가 저를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저에게는 힘든 티 한 번 안 내셨어요? 소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는 절대 울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저는 알아요. 밤에 몰래 우시는 걸 봤거든요. 박 박사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도 하나의 아버지였다. 아빠는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재혼도 안 하시고 취미도 포기하시고 오직 저만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그런 아빠를 제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소미는 할머니의 공책을 꺼내들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라고. 저는 아빠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인턴 중 한 명이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사랑만으로 암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미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아빠를 사랑해요? 뭐라고? 선생님은 우리 아빠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인턴은 할 말을 잃었다. 박 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확히 30분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만 가능해. 소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정말 해볼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 네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해.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대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빠, 소미가 왔어요.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로 아빠를 낫게 해드릴게요. 철수의 손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소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공책을 펼쳐서 기도문을 찾았다. 아픈 이를 낫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손을 얹사오니 아픈 곳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소서. 소미는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다. 의료진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일부는 이 작은 소녀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아빠, 저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아빠가 필요해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을 이제 제가 아빠에게 돌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돌고 돈다고.
받은 사랑은 반드시 다시 돌아간다고. 소미는 아버지의 이 말을 쓰다듬으며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아픈 곳은 모두 나아서 건강하게 일어나라.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철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소미가 소리쳤다. 아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료진들이 놀라서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로 철수의 손가락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인턴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최 간호사는 달랐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를 봐왔고 이런 미세한 변화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소미야, 계속해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소미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자신의 체온을 전달하려고 했다. 아빠, 제 목소리 들리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곁에 있을게요. 그때 철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미,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소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 아빠, 제 말 들리세요? 철수는 눈을 뜨려고 애썼다. 아직 완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식 불명 상태였던 환자가 딸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 박 박사가 철수의 맥박을 재었다. 놀랍게도 맥박이 조금 더 강해져 있었다. 이상해. 분명 몇 시간 전보다 상태가 나아진 것 같은데. 인턴들도 어리둥절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다. 소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빠, 저 약속해요. 아빠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로 매일매일 치료해 드릴게요. 철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최 간호사가 소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미야, 정말 대단해.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하지만 박 박사는 여전히 신중했다. 아직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박사님, 최 간호사가 말했다. 저는 이 아이를 믿어요. 그리고 사랑의 힘도 믿고요. 소미는 할머니의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첫 번째 시도에서 이미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정말 가장 큰 약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소미는 아버지 곁에서 잠들었다. 의료진들은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작은 기적의 시작을 지켜보기로 했다. 새벽 5시 중환자실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들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소미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깨었다. 목이 뻐근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빠, 소미는 조용히 불러보았다. 철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젯밤 잠깐 의식을 찾았던 것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소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공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확인했다. 두 번째 날, 가슴 마사지와 경혈 자극. 할머니의 손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소미는 비닐봉지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어젯밤 검사를 통과한 약초, 우린 물이었다. 진한 갈색의 액체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났다. 아빠, 이제 시작할게요. 소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병원복을 걷어 올렸다. 가슴팍이 드러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였다. 소미의 마음이 아팠지만 할 일이 있었다.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손에 약초, 우린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손바닥을 비비며 따뜻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소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천천히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손끝에 모아서 전달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점차 할머니의 가르침이 되살아났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소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손을 움직였다. 아버지의 가슴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소미는 계속했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동시에 할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중얼거렸다. 생명의 기운이 흘러라. 막힌 곳이 뚫리고 아픈 곳이 나아라. 10분 정도 지났을 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새벽 교대 근무를 위해
일찍 출근한 것이었다. 소미야, 벌써 시작했구나.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최 간호사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소미의 손놀림은 의외로 숙련되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배운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디서 배운 거니?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손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법이요. 소미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가슴을 마사지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불러주던 치유의 노래였다.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모두 다 날아가거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너를 낫게 하리라. 최 간호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소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모니터의 수치들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박수가 조금 더 안정되고 혈압도 약간 상승했다. 소미야, 잠깐 멈춰봐. 왜요?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야. 오히려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최 간호사는 모니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수치들이 어젯밤보다 나아져 있었다. 계속해봐. 하지만 조금 더 세게 해보면 어떨까?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손에 힘을 주었다. 할머니가 말했던 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박 박사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들어왔다. 이른 시간의 회진이었다. 벌써 시작했네. 박 박사는 소미를 보며 말했다. 박사님,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최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박 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수치들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다. 이상하네. 어젯밤보다 분명히 나아져 있어. 인턴 의사들도 모여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진통제 효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레지던트 이수진은 달랐다. 그녀는 소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잠깐, 저 아이의 손 위치를 보세요. 정확히 심장의 경혈점을 누르고 있어요. 경혈점?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요. 의외로 정확한 위치네요. 박 박사도 관심을 보였다. 정말 그렇네. 누가 가르쳐 준 거지? 소미가 대답했다.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우리 몸에는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 손을 대면 막힌 것들이 뚫린다고요. 기운이 흐르는 길? 인턴 중 한 명이 비웃었다. 그런 비과학적인. 잠깐, 이수진이 말을 끊었다. 한의학의 경락 이론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요. WHO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 박사는 흥미로워했다. 계속해봐, 소미야. 우리가 지켜볼게. 소미는 다시 집중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손을 움직였다. 가슴에서 시작해서 목, 그리고 팔로 이어지는 경락을 따라 여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자리예요. 소미가 설명했다. 여기는 폐를 맑게 하는 자리고요. 의료진들은 놀라워했다. 12살 아이가 경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소미는 계속해서 마사지를 했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가 가르쳐준 만트라를 중얼거렸다. 옴마니 파드메 훔. 생명이여 돌아오라. 건강이여 돌아오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소미가 만트라를 외우는 동안 철수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얼굴에 살짝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저것 봐. 최 간호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얼굴색이 변하고 있어. 정말로 철수의 얼굴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박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때 소미가 새로운 동작을 시작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생명 불어넣기였다.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후, 제 생명을 나눠드릴게요, 아빠. 인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사님, 이건 너무 비위생적이에요. 감염 위험이. 하지만 박 박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기다려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소미가 숨을 불어넣는 동안 철수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얕고 불규칙하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이었다. 모니터의 수치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었다. 산소 포화도가 상승하고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이럴 수가. 박 박사가 중얼거렸다. 소미는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철수의 손가락이 소미의 손을 살짝 움켜쥔 것이다. 아빠! 소미가 소리쳤다. 손을 움직이셨어요.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정말로 철수가 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박 박사가 철수의 눈꺼풀을 들춰보았다. 동공 반응이 있어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이수진이 맥박을 재었다. 맥박도 훨씬 강해졌어요. 최 간호사는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하지만 일부 인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박 박사가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다는 뜻이지. 소미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돌보았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치유의 노래를 불렀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푸르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와도 생명은 살아있네. 그 노랫소리에 맞춰 철수의 호흡이 더욱 안정되었다. 마치 노래의 리듬에 맞춰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났다. 소미는 지쳤지만 계속했다. 할머니가 말했듯이 치유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소미야, 잠깐 쉬어야 하지 않을까? 최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할 게 많아요. 소미는 공책을 펼쳐서 다음 단계를 확인했다. 음성 치료라고 적혀 있었다. 아빠,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특별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 낮고 깊은 진동음이었다. 저게 뭐야? 인턴 중 한 명이 물었다. 이수진이 대답했다. 만트라 창천띵이에요. 티베트 승려들이 하는 치유 명상법이죠. 소미의 목소리는 중환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우회 각각의 소리가 몸의 다른 부위에 진동을 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소리도 치료의 한 방법이었다. 철수의 얼굴에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숨소리가 깊어지고 얼굴 근육이 이완되었다. 마치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계속해, 소미야. 박 박사가 격려했다.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소미는 더욱 집중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다. 2시간이 지났지만 기계들의 수치는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인턴들이 속삭였다. 역시 의학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의 반응은 일시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소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말했듯이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아빠, 저 포기 안 할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소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하늘의 모든 좋은 기운이여, 우리 아빠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철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오후 2시 30분. 중환자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렸다. 소미는 아버지 곁에서 3시간째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랐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박 박사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처음 1시간 동안 보였던 미세한 호전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심박수는 분당 68회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의 하한선이었다. 혈압 역시 90대 50으로 낮은 상태였다. 소미야, 조금 쉬는 게 어떨까? 최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네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변화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온다고. 소미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할머니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마음의 다리 놓기였다. 아빠, 저와 아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을게요. 제 마음이 아빠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소미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아버지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자신의 몸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나가는 것 같았다.
인턴 의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박사님, 이제 그만 중단시키는 게 어떨까요? 환자 상태에 별 변화가 없는데 더 기다려봐도 의미가 있을까요? 박 박사는 망설였다. 의학적으로는 인턴들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뭔가 포기하기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삐삐삐삐.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야? 박 박사가 급하게 모니터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경고음은 울리고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잠깐, 이게 뭐지? 심박수가 갑자기 분당 80회로 상승했다. 그것도 불규칙하게가 아니라 매우 규칙적이고 안정된 리듬으로. 박사님, 혈압도 올라가고 있어요. 최 간호사가 소리쳤다. 정말로 혈압이 110대 70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정상 범위였다. 산소 포화도도 98%까지 올라갔어요.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변화가 없던 수치들이 갑자기 모두 개선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미는 아직도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소미야,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박 박사가 물었다. 소미는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저를 통해서 할머니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운이 아빠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인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아니면 지연된 약물 효과일 수도.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곧 멈췄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의 호흡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얕고 불규칙했던 호흡이 갑자기 깊고 안정된 자연 호흡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호흡 패턴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호흡 치료사가 놀라며 말했다. 박 박사는 급히 청진기를 꺼내 철수의 가슴에 대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다. 심음이 훨씬 강해졌어. 그리고 폐음도 맑아지고 있어. 그럴 리가. 인턴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이수진이 다른 검사를 시작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검사기를 가져왔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고요. 중환자실에 믿을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기계음들만이 새로운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그 리듬은 희망의 소리였다. 소미는 이제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이제 돌아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철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천천히 눈을 떴다. 철수의 입술이 움직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다. 아빠, 소미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 보여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초점이 서서히 맞춰졌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소미,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네, 아빠, 저예요, 소미예요. 철수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박 박사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2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다. 이건 불가능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식 불명 상태였는데. 최 간호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사님, 때로는 의학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턴들도 이제는 할 말이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부정할 수 없었다. 소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철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고맙다, 소미야. 네가 아빠를 살렸구나. 아니에요, 아빠.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박 박사는 다시 한번 모든 수치를 확인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다. 몇 시간 전에 위중한 상태가 거짓말 같았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어. CT도 다시 찍고 혈액 정밀 검사도 해서. 박사님, 철수가 힘겹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박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따님의 간병과 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철수는 소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소미가 정말 아빠를 살렸구나. 소미는 울면서 대답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수진이 추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다. 박사님, 종양 마커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요. 뭐라고? 암세포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들이 모두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 박사는 머리를 흔들었다.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네. 최 간호사가 소미에게 다가왔다. 소미야, 네가 해낸 거야. 정말 기적을 일으켰어. 소미는 피곤해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아버지에게 전달한 후였다. 이제 아빠가 나을 거예요? 박 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소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소미야, 아빠가 네게 너무 큰 빚을 졌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다른 의료진들이 들어왔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다. 정말 말기암 환자가 회복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은 곧 의료진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이 기적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미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이 정말 가장 큰 약이었어요. 철수의 호흡은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다.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의학 역사에 남을 만한 기적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할머니의 지혜를 믿고 아버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작은 소녀가 있었다. 저녁 무렵 철수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다. 오후 4시 중환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충만했다. 철수의 모든 생체 신호는 안정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소미는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쏟아낸 모든 에너지로 인해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철수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소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소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또렷하게 인식하는 순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소미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하고 따뜻했다. 네, 아빠. 저예요. 소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공사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일이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에서 딸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일주일이요. 아빠,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철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중환자실의 모습, 자신의 몸에 연결된 여러 기계들, 그리고 딸의 지친 얼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소미야, 네가 계속 여기 있었니? 네, 아빠.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철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이 어린 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급하게 열렸다. 박 박사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뛰어들어왔다. 간호사가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고 급보를 전했던 것이다. 김철수 씨? 박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완전한 의식이 돌아와 있었다. 네, 선생님. 박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환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고요? 철수는 잠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극심한 통증이 사라져 있었다. 신기해요. 아픔이 거의 없어요.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정말요? 박 박사가 급히 청진기를 꺼냈다. 가슴 쪽은 어떠세요? 숨쉬기 힘들지 않고? 아니요. 오히려 숨이 편해진 것 같아요. 박 박사는 철수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잡음이 많고 불규칙했던 심음이 이제는 힘차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이상해. 박 박사가 중얼거렸다. 인턴 의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박사님, 호흡음도 확인해 보세요. 이수진이 말했다. 박 박사가 철수의 등과 가슴 여러 부위를 들어보았다. 폐에 차 있던 물기는 사라져 있었고 호흡음도 맑았다. 이럴 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철수는 의료진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선생님, 제가 많이 위험했나요? 박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환자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김 씨를 포기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제가 어떻게? 모든 시선이 소미에게 향했다. 박 박사가 설명했다. 따님이 해내신 겁니다. 할머님께서 전해주신 전통 치료법으로요. 철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소미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소미야, 정말 네가?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했어요, 아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으로 마사지해드리고.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작은 딸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낸 것이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렸다. 병원장 최동진과 다른 고위 의료진들이 들어왔다. 이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진 것이었다. 이분이 그 환자분이신가요? 병원장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다. 병원장은 철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저는 이 병원의 원장 최동진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네요. 철수는 당황했다. 병원장이 직접 찾아올 만큼 자신의 일이 큰 화제가 된 것이었다. 정말 기분이 좋으세요? 병원장이 다시 물었다. 네, 신기할 정도로 몸이 편해요. 병원장은 박 박사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박사,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화되었어요. 종양 마커도 현저히 감소했고요. 그럼 암이 사라진 건가요? 아직 정확한 건 추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병원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의학 저널에 발표해야겠어요. 한편 소미는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빠, 정말 아프지 않아요? 소미야. 오히려 몇 년 만에 이렇게 개운한 기분이야.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소미야,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최 간호사가 다가왔다. 소미야, 정말 대단해. 너 덕분에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어. 무슨 교훈이요? 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사랑과 믿음이 의학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박 박사도 동의했다. 맞아요. 이번 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철수가 의료진들에게 말했다. 선생님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의 부탁을 들어주셔서도요.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박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다. 오히려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아요. 병원장이 소미에게 다가왔다. 소미 양, 할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치료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혹시 병원에서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소미는 할머니의 공책을 꼭 안으며 생각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거라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귀중한 전통 지식을 현대 의학과 접목시킬 수 있다면. 철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소미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오후 6시, 철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김철수 씨, 며칠 더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박 박사가 말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 네. 현재 상태로는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소미는 아버지와 함께 일반 병실로 이동하면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아빠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중앙대학교 병원에서는 의학 역사에 남을 만한 기적이 완성되었다. 한 작은 소녀의 사랑과 믿음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치유를 이뤄낸 것이었다. 의료진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통치료법과 현대의학의 융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철수와 소미 부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할머니의 지혜와 딸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속에서 그날 밤 9시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의사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에 앉은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의학의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박 박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철수의 최신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종양 마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고 CT 촬영 결과 폐에 있던 악성 종양들이 현저히 축소되어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턴 김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2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온 박 박사조차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병원장 최동진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다. 오늘 일어난 일이 병원 전체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모든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나요? 네, 3번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다. 실수나 오류는 없었어요. 그럼 정말로? 네, 환자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된 게 맞습니다. 병원장은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인턴 박지훈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혹시 처음 진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연관해일 수도.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조직 검사까지 했었어. 분명히 악성 종양이었고 전이도 확인됐었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최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가요? 최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박 박사가 물었다. 가족의 극진한 간병과 사랑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보인 경우들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인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런 건 과학적 근거가 전부일까요? 최 간호사가 조용히 반문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병원장이 입을 열었다. 최 간호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치유의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박 박사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사실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환자를 질병으로만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신적인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수진이 동의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소미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치료구나 싶었어요. 인턴 김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처음에 그 아이를 비웃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의 고백에 다른 인턴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 역시 소미의 순수한 믿음을 조롱했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박 박사가 말했다. 의학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을요. 병원장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것 같네요. 바로 그때 다른 간호사가 들어와서 속삭였다. 지금 병동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소미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병원장이 놀랐. 무슨 요청을요? 자신들도 전통치료법을 시도해보고 싶다고요. 회의실에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턴 박지훈이 물었다.
박 박사가 고민에 빠졌다. 의학적으로는 권할 수 없지만 오늘 일을 보고 나니 함부로 막을 수도 없고 최 간호사가 제안했다. 조건부로 허용하는 건 어떨까요? 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네요. 그때 또 다른 의료진이 들어왔다. 한의사 이철민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통합의학을 담당하고 있었다. 오늘 일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병원장이 반갑게 맞았다.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의학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신체 치유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정해온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기의 흐름, 마음과 몸의 연결, 자연 치유력의 활성화, 이런 개념들이에요. 서양의학에서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효과가 있어요. 박 박사가 관심을 보였다.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요. 현대의학은 너무 분석적이고 기계적이에요. 환자를 전인적으로 보는 관점이 부족하죠. 이수진이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철민이 대답했다.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요. 현대의학의 정확성과 전통의학의 전인적 관점을 결합하는 거죠. 병원장이 흥미로워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소미가 가진 전통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현대의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박 박사가 말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병원에서 통합의학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병원장이 동의했다. 최 간호사가 덧붙였다. 소미와 그 할머니의 지식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보면 어떨까요?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귀중한 전통 지식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해요. 인턴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김현우가 말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지훈도 동의했다. 박 박사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의학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네요. 환자와 가족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힘을 무시했던 것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수진이 덧붙였다. 병원장이 결론을 내렸다. 그럼 내일부터 소미와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그리고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적절한 안내를 해주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 박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최 간호사가 대답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요. 이철민이 덧붙였다. 인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반성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들은 과학만이 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작은 소녀가 그들의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앞으로는 환자 가족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들어야겠어요. 김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전통치료법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고요. 박지훈이 동의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박 박사는 복도 끝에 있는 철수의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소미가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 그날 밤 서울중앙대학교 병원의 의료진들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 일어난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의 힘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흘 후 이른 아침 햇살이 일반 병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그가 이제는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다. 소미는 아버지 옆에서 할머니의 공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연구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원본은 소미가 계속 간직하기로 했다. 아빠, 정말 기분이 좋으세요? 소미가 물었다. 소미야. 몇 년 만에 이렇게 개운한 기분이야.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너는 괜찮니? 너무 고생했잖아.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나으신 게 가장 기뻐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 박사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들어왔다. 최종 검사 결과를 알려주러 온 것이었다. 김철수 씨,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와 소미는 긴장했다. 박 박사는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믿기 어렵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종양 마커도 정상범위고 CT상으로도 악성 조직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요? 소미가 기쁨에 차서 물었다. 네, 정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 관해 상태라고 봐야겠어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완전히 나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기검진은 계속 받으셔야 하지만. 소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꽉 안았다. 아빠, 정말 나으셨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철수도 딸을 꼭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소미야. 정말 고맙다. 박 박사는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소미 양, 정말 대단해요.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소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셨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때 최 간호사가 들어왔다. 소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병원에서 전통치료법 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했대. 그리고 네가 자문위원이 되어달라고 하시는데. 저요? 자문위원이요? 박 박사가 설명했다. 네가 가진 할머니의 지식이 너무 소중해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미는 할머니의 공책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거라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철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소미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오후가 되자 병실에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었다. 소미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다. 소미 양, 우리 할머니도 폐암인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간암이에요. 의사들이 포기하라고 하는데. 소미는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했다. 며칠 전까지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소미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마사지하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믿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봤더니. 소미는 건강해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녁 무렵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소미와 철수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아빠, 정말 신기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 소미야. 정말 꿈 같아. 철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미야,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네가 해준 일은. 소미가 아버지의 말을 막았다. 아빠,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 네, 아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미움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낫게 한다고요. 소미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과학이 아니었어요, 아빠. 사랑이었어요. 그 순간 철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딸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약초나 마사지 때문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다. 소미야, 네 말이 맞다. 사랑이 날 살린 거야. 며칠 후 퇴원하는 날이 왔다. 철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소미는 병원의 연구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들이 그들을 배웅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 박사가 인사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철수가 대답했다. 소미는 최 간호사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간호사 아줌마,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소미야. 네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뭘요? 사랑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병원을 나서며 소미와 철수는 함께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산 중턱이었다. 할머니, 왔어요. 소미가 산소 앞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아빠가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철수도 산수 앞에 절을 올렸다. 어머님, 소미를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셔서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소미가 말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사랑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미와 철수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였다. 맛있다. 철수가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소미야. 아빠는 이제 괜찮아. 네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실 거죠? 물론이지. 아빠는 우리 소미 결혼할 때까지 봐야 하잖아. 소미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해요. 하하. 그래도 아빠는 오래오래 살아서 손자도 보고 싶어. 그날 밤 소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맞았어요. 사랑이 정말 가장 큰 힘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믿으세요. 사랑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의 가르침을 전할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의 기적을 보여드릴 거예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소미는 그 별들이 할머니가 보내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서울중앙대학교 병원의 통합의학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소미의 지도로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되찾았고 의료진들도 새로운 치료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소미와 철수는 이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소미는 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기적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할머니의 지혜와 소미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치유였다.